오는 4월 1일부터 영주권, 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최근 워싱턴주에서 아동 성범죄 혐의로 64년형을 선고받은 한인 탈영병이 살인사건에도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의 주가가 지난밤 증권시장에서 반토막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출생 자녀에 대한 저축계좌 개설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FDA가 루미파이 점안액을 사칭한 가짜 한약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 금지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영주권, 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이민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이후 첫 인상으로 먼저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재 $640에서 $760로 19% 인상되고 시민권 증서는 $1,170에서 $1,385로 18% 오를 예정입니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 수수료가 $1,140에서 $1,440로 26% 인상되고 취업이민 청원 수수료는 $700에서 $715로 노동허가 신청은 $410에서 $520로 27% 인상됩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은 종이 서류 접수 시 $455에서 $465로 오르지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455에서 $415로 감소합니다.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는 카테고리별로 다릅니다. H1B 비자는 $460에서 $780로 70% 인상되고 주재원 L비자는 $460에서 $1,385로 3배 이상 상향 조정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24-2025 회계연도 H1B 사전 등록을 3월 6일 정오부터 3월 22일까지 받으며 사전 등록 비용은 $10입니다. 최근 워싱턴주에서 아동 성범죄 혐의로 64년형을 선고받은 한인 미군이 탈영했다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탈영병이 살인사건에도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뉴스 트리뷴은 루이스 맥코드 합동 기지에서 탈영했다가 지난달 26일 체포된 25살 조나단 강 이 상병이 살인사건에 연루돼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투킬라 지역의 사우스센터 쇼핑몰 주차장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린 택시 운전기사가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도난당한 택시는 이 씨가 26일 체포된 킹카운티의 레드몬드 리지 인근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투킬라 경찰국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크마 살인사건 용의자가 현재 다른 기관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킹카운티 검찰청과 협력해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에서는 호크마 살인사건 용의자가 이 씨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지역 매체들은 현재 주변 정황을 볼 때 이 씨가 호크마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 씨는 루이스 맥코드 군기지에 수감됐지만 아직 호크마 살인사건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16일 6건의 성폭행 혐의로 군법에 의해 기소돼 지난달 19일 열린 군사법정에서 3건의 아동 성폭행, 3건의 아동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 등의 중범 혐의로 징역 6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주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의 주가가 지난밤 증권시장에서 반토막 수준까지 대폭 폭락했습니다. 이 은행은 지난해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의 핵심 자산 일부를 인수한 바 있는데요.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7.67% 급락한 $6.47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46.24%까지 낙폭을 확대하며 $5.58, 반토막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는 지난해 시그니처 은행의 핵심 자산을 인수하며 자산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손실 소식과 배당금을 70%까지 축소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야기했고
로이터 통신은 이런 우려가 금융기관의 수익 감소와 건전성 문제로 이어지며 주가 폭락으로 직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2022년에 플래그스타 은행, 지난해 3월 시그니처 은행의 핵심 자산을 인수하면서 자산이 지난해 12월 기준 1,163억 달러로 불었습니다.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은 금융당국에서 더 엄격한 자본과 유동성 요건을 요구받게 됩니다. 시장은 이날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주가 폭락에서 지난해 3월 미국, 유럽, 중소형 은행의 줄 파산 사태를 복기했습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은행권 위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힘을 받았는데 공교롭게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받았던 3월 인하 가능성을 부인했고 이로 인해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하락이 가팔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바퀴벌레 이론에 비유하며 한 문제가 드러났다면 그 뒤에 더 많은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된 두 조사 결과가 정상반되면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퀴니피엑대가 발표한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 당시 47% 대 46%에서 대폭 벌어진 겁니다. 조사 결과는 정당별,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유권자의 96%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 유권자의 9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무당층의 경우 52%가 바이든 대통령, 4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유권자 중 58%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성 유권자는 이번 조사에서 36%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반면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가 진행한 7개 경합주 중심의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48% 대 42%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6%포인트 차이입니다. 이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와 이민 분야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에게 더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성향과 경합주에서의 투표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선을 향한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리면서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 자녀에 대한 저축계좌 개설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명 401 어린이 저축법인데 자격이 되는 가정은 17세 이하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2,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연방 상하원 의원 6명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를 창출해 젊은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자는 목적으로 401 어린이 저축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저축계좌는 주정부 재무부의 529 칼리지 세이빙 플랫폼에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2019년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80% 이상이 2만 달러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안의 목표는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한부모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최소 5만 3천 달러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가정은 1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 조정 총소득이 미혼 7만 5천 달러 미만, 기혼 15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자녀 1인당 연간 500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수혜자격 가정의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연간 25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되고 개인 적립에 대해서도 연간 최대 250달러까지 1:1 적립 매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18세가 돼야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교육이나 훈련, 주택 구매, 개업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연방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FAFSA와 관련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학생들이 제출한 FAFSA 정보를 대학에 전달하는 시기를 1월 말에서 3월로 연기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에드 보도에 따르면 연방교육부는 학생들이 제출한 FAFSA 정보를 각 대학에 보내는 시기를 당초 예정한 1월 말에서 3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각 대학은 입학 지원자 및 재학생 등이 제출한 FAFSA 정보를 빨라야 3월에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입학 지원자 및 재학생의 소득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정 지원 내역을 결정해 제공하는 데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진학 결정 과정에도 엄청난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시전 데이인 5월 1일까지 학생들은 최종 진학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 패키지 확정 지연으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학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들은 진학대학 선택일을 6월이나 7월로 연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FAFSA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으로 인해 접수 개시일이 늦어지고 웹사이트 접속 제한 및 오류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에서의 홍역 감염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350개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홍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만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미 전역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역은 주로 1세에서 6세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로 봄철에 발병하고 감염 시 고열과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반점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감염자의 기침 또는 접촉 시 주변으로 바이러스가 퍼지기 때문에 킨더가든 등 학교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0일에서 12일 뒤 화씨 105도까지의 발열과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반점, 구진 등이 동반됩니다. 감염자는 입안 점막에 작은 흰 반점, 온몸에 붉은 발진이 돋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을 한 번 접종하거나 감염되면 재발률이 낮다고 전하고 증상 발현 시 주변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학교에 알려 추가 감염을 방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는 전국 8,500개 학교에서 재학생의 홍역 백신 접종률이 93% 이하라며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2022학년도 미국 내 킨더가튼 학생의 홍역 백신 접종률은 93%로 몇 년 전 접종률 9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루미파이 점화한액을 사칭한 짝퉁 안약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FDA가 가짜 안약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 금지 경고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이와 관련된 4건의 사망 사건도 발생한 만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FDA는 눈 건강 전문기업 바슈롬의 루미파이 점화한액을 사칭한 안약 3종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눈충혈 완화제인 루미파이 점화액은 FDA 승인이 완료된 저용량 브리모니딘 타르타르산염 점화액입니다. FDA가 경고한 대상은 사우스문, 미브라이트, 피프고 등 3종으로 이 제품들은 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돼 안구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루미파이 점화액의 포장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고 FDA는 이 안약들이 승인되지 않은 약품이라며 약품으로 취급하지 말고 발견 즉시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루미파이 점화액을 개발한 바슈롬 측은 모조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약물 내성 박테리아에 오염된 안약을 사용한 환자들이 시력 상실이나 안구 적출 혹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관련 사망 사건은 4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전문가와 소비자는 안약 제품과 관련된 부작용 혹은 품질 문제를 FDA의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인 매드워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문화재청과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워싱턴 DC 인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편히 관람할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공사관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로건 서클에 있는 공사관은 1877년에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1889년 2월 사무소를 새로 연 뒤 일제가 대한제국 외교관을 박탈한 1905년 을사 늑야까지 주미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1910년 경술국지 이후 일제가 사들인 뒤 미국인에게 팔아넘기면서 외국인 손에 넘어갔고 문화재청이 2012년 10월 매입해 역사 전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11월까지 매월 두 번째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에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어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찬성 18표, 반대 1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토안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5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 18명이 전원 찬성표를 냈습니다. 공화당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모든 이민자를 구금하도록 규정한 이민법을 위반하고 공공의 신뢰를 저버려 전례 없는 국경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은 다음 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고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실제 탄핵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지난해 뉴욕시 보건구 검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0개의 국립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파리와 바퀴벌레, 쥐 흔적 등 중대한 식품안전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시 교육국이 운영하는 전체 공립교 약 1,500개 가운데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스타이브센트 고교의 경우 최근 실시한 5번의 위생검사 중 4번이나 파리, 쥐로 인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사립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해 2021년 이후 공립학교의 2배에 달하는 비율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230개가 넘는 학교가 지난 2년 동안 시행된 검사에서 최소 2번 이상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워싱턴 DC 근교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 총기를 난사해 중상을 입힌 한인 이재영 씨에게 지난 26일 종신형에 더한 48년의 추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해군에 복무 중이었으며 수개월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오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카운티 경찰은 지난 2018년 1월 이 씨의 아파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100여 건이 넘는 아동 음란물을 발견해 그를 구속했습니다. 이후 태문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이번에 법원에서는 종신형과 함께 추가 48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적지만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